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인 미술 축제라고 불리는 스위스 아트바젤 얼마 전에 열렸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죠.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아트바젤 홍콩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본국, 그러니까 바젤시티에서 열린 만큼 세계적으로는 더 주목이 되는 행사였죠.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좋은 컬렉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패기 구겐하임이나 찰스 사치 등 해외 컬렉터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정작 우리나라의 전통 컬렉터에 대해서는 소개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멋진 컬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개인의 컬렉션으로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형필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간송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들어도 듣기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소식들도 있다 보니까 타계 이후에 그것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송은 어떤 분인지 설명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간송은 1906년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했던 10만석 대부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가 9세가 되던 해에 조부모, 양부, 친형 등의 집안 어른들이 잇따라 죽고 23살에는 친부마저 사망하면서 간송은 유일한 상속자로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죠. 그가 상속받은 유산이 당시 서울의 기와집 2000채에 해당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3세 조선의 백만장자가 된 셈인 거죠. 기와집 2000채요.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저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받으면 약간은 개념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요. 2천만쯤 됐을까요? 그 정도는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서울 인구도 100만 단위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네. 근데 2000채를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집 안 고치면은 서울 아무데도 못 간다는 얘기 나올 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한편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말씀 나눴던 패기 구겐하임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패기 구겐하임은 타이타닉의 침몰로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겐하임 뮤지엄 이제 그쪽의 그러니까 가문이죠. 그래서 패기가 20대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피카소나 몬드리안 등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유럽 화가들의 그림을 하루에 하나씩 사들였던 일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훗날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그 그림을 갖고 이불 사이에 켜켜이 넣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그렇게 지켜냈던 세계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송과 패기 어떻게 보면 모두 20대에 굉장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 문화재와 예술품 수집은 돈이 없으면 못하기도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그럼요. 네. 그리고 간송이 문화재를 수집하게 된 계기. 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실까요? 네. 네. 어떤 계기로 문화재를 사들이기 시작했을까요? 네. 원래 한 20대인데 원래 그러게요. 애국심이 막 뿜뿜 솟아가지고 그러네요. 꼭 그걸 나가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투철한 민족의식과 이제 역사의식이 어느 순간 심게 된 건데요. 그렇죠. 간송은 휘문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법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이 휘문고에 이렇게 다니던 미술 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민족주의자였던 고희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고희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였던 오세창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고희동 소개로 오세창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나이가 간송이 20대, 고희동이 40대, 오세창이 60대였는데 이들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민족 문화를 수호해야 한다. 이런 중요성을 서로 일깨워줬다고 하고요. 네. 특히 오세창은 서화 골동의 감시관을 간송에게 길러줬다고 하는데요. 오세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은 꼭 독립이 될 것이다.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합병되는 역사는 없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문화 유적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당시 많은 일본인들과 심지어 교사를 받은 조선인들까지도 고분을 도굴하거나 유물을 맞아요. 탈취하는 절도 행위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맞아요. 그런 뉴스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재는 도굴꾼이 더 잘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골동품으로 이제 문화재들이 일본인들의 손으로 많이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간송이 이렇게 고이동을 통해서 오세창을 만나고 이러면서 문화재 수집과 보존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목숨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만 간송은 내가 문화재를 그러니까 일본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은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화재 수집은 취미도 아니었고, 뭐 개인의 명예나 부를 축적하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 독립운동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이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화가입니다. 네, 일본의 최초 유학생이고요. 예. 서양화를 그렸었던 사람이에요. 유화를 처음 그렸었던. 예. 사실은 고희동의 작품이 지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높은 가치로 뭐 평가가 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는데요. 역사 속에서 고희동의 그 역할이 이제 서양화를 처음 한국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미술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동양화 서양화에서 벗어나서 동양화를 또 했던 그런 화가인데요. 또 민족주의자적인 역사성까지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쳤죠. 혹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미술교사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또 만나다니. 쉽지 않은데. 네, 역사적으로 또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간송이 지켜낸 문화유산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있죠. 네, 정말 많은데요. 예. 간송의 업적 중에 백미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많이들 뭔가 훈민정음 관련된 거 뭔가 있었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해례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가 되었죠. 네. 이때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그런 것이 적혀 있는 훈민정음 예의본이라는 것 이외에도요. 네. 지편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원리, 사용법 등을 설명한 일종의 훈민정음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해례본이 있는데요. 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약 500부 정도가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편찬 사실만 존재할 뿐 20세기 초까지는 단 한 권도 그 존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6월에 안동에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간송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 다름으로 이제 한달음에 달려가죠. 그런데 1940년대는 일제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가속화하고 그렇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942년만 해도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을 정리한 책의 발간을 앞두었던 조선어학회의 한글 학자들 모두 잡아가기도 했을 정도로 예. 그 한글 탄압이 심했을 당시였거든요. 간송은 이 정보를 조선총독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소중한 문화재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둘러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이 부른 값은 원래는 1,000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1,000원만 해도 당시 기와집 한 채에 해당하는 큰 돈의 금액이었는데요. 간속은 여기에 더해서 10배에 해당하는 1만 원을 지불하고 해례본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 같은 보물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10배의 금액을 치렀다고 하거든요. 그 말 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자신의 나라 말 네. 그걸 창제했다고 하는 원리를
기록으로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나라는 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의예본보다 해례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요.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 어릴 때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창호지 모양을 보고 기억니은 모양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런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진짜 뭐 그런 줄 알았을 네, 수도 구강 있겠어요. 구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뭐 창호지 모양 보고 화장실에서 나왔겠거니 하고 우리는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한글은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해례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게 2008년에 이제 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2008년에 발견된 걸로는 이제 국가에서 환수를 해주시면은 뭐 그것만 얘기해도 1시간은 제가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후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1962년에는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요. 네. 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이 같이 지켜나가야 할 그런 주요 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안동에서 아까 이제 그 1만 만 원 주고 샀다면서요? 네, 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송은 해례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해방이 되고 이제 좀 나아졌나 하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총각을 다투는 피난길에서도 이 훈민정음 해례본만큼은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서 낮에는 품고 밤에는 상자를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화재 이제 유물들을 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해례본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 하면서 늘 품에 이렇게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창 선생한테 안목을 배운 보람이 있다.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는 그 간송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이제 역사 정신까지 투철해서 비싼 돈을 주고 해례본을 구입한 멋진 사람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이 피난길에 목숨을 걸고 지킨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가 지켜낸 문화재들이요. 그 아까 이제 오세창의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안목이 있든 없든 누가 들어도 역사적으로 꽤나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소장을 해서 특히 일본에 있는 것들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예로 1920년에 기름 장수에 의해서 참기름을 담아 팔던 병 하나를 참기름 4원인데 병값 1원 이렇게 해서 일본에게 넘긴 사례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백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화와 난초, 벌과 나비가 그려진 백자였는데 단돈 1원에 얻은 조선 백자는 이제 일본의 골동품 상에 의해서 곧 60원에 팔렸고 60배가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16년 만에 3,000원의 몸값이 되어 이제 경성구락구 경매에 출품이 됐거든요. 간송이 이거를 보고 원래는 겸재정선의 폭포 그림을 사러 갔다가 참기름병이었던 백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3,000원에 나온 걸 보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겠다라는 의지로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감시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낙찰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3,000원으로 시작한 가격은 순식간에 7, 8,000원으로 뛰었고 결국에는 일본의 거대 자본인 이제 골동품 상해와 접점을 끝에 결국에는 14,580원으로 간송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3,000원짜리를 14,580원까지 낙찰을 받는다. 이제 그때까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낙찰을 받는데 이제 손을 들었다는 뜻인데 결국에 이 백자도 국보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뭐 지금 1원짜리였잖아요. 참기름병으로 쓸 땐 1원짜리였는데 사실은 1원으로 넘겼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참기름 하면서 내가 1원 더 줄 테니 병도같이 주세요 했을 때 이제 일본에 넘기게 된 거죠.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런 거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소장한 문화재들이 간송미술관에 보관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송 전영필이 1938년에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우리나라 최초 살인미술관인 보화각을 설립을 하는데요. 보화각, 빛나는 보배를 모아두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보화각은 사실 전시를 위하기보다는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컸는데요. 보화각을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그 민족사학인 보성학교,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 이 학교들을 다 인수를 해서 고고미술이라는 학술지를 창간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이런 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소장품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38년이 아니라 71년부터입니다. 전영필은 62년에 타계를 했는데요. 네. 그 후에 66년도에 그의 호를 따서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71년부터는 1년에 2번씩 상설 전시를 열어서 소장품들을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 중인데요. 사실 사립 미술관이기는 하지만 사설 그 재산이기 때문에 사회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것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많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71년도부터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2번만 봄과 가을에 각각 2주 정도만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요? 계속 사람들이 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 너무 짜다. 네. 이런 지적들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어떤 면에서는 이곳은 이제 보여주는 기관보다는 연구를 하고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간송천 부서색 생각하면 후손들이 많이 좀 보여주면 그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근데 또 이제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제 쉽지는 않겠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처럼 1년에 4주를 넘지 않다 보니 한 번 개방되면 줄을 엄청나게 맞아요. 길게 서잖아요. 그런데요. 이 인기와는 별개로 사실은 재정난에 따른 유물 경매가 여러 번 나와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논란됐어요. 맞습니다. 이거 경매로 또 다른 데 어떻게 넘어가면 이거 어떡하냐. 네. 막 걱정하고 국가가 사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정부는 예산이 없다 이러고. 근데 여기에 좀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네. 간송의 타계 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좀 이전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부유했던 간송이 이제 들여온 그런 문화재, 수집된 문화재를 우리도 좀 보고 싶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간송의 타계 직전부터 재정난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보성학교를 인수해서 교육 사업을 한 것에 재정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값비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과 재정적으로 윤택한 건 좀 별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상황에 따라 2020년에 보물 2점이 경매로 나온 건데요. 말씀처럼 이런저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보의 매각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절차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렇게나 유물로 우리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상속법에 따르면요. 모든 지정문화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속세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네. 간송미술관 개방하면 되잖아요. 개방해서 이제 금액을 관람료를 받고요. 예, 관람료 네. 아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비싼 가격에 관람료를 받아도 가실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의 문화재를 또 그렇게 뭐 돈을 받고 하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송 측도 이전보다는 좀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물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상속세와는 좀 무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거 매각한 거요? 네. 좀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됐냐면요. 예. 간송 측은 우선은 15억 원의 불상 보물 2점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2020년에. 예. 1차 경매에서는 이게 유찰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과 취재진까지 나와서 경매를 주시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한 명의 응찰자도 없자 속상하다. 이제 이런 탄식까지 현장에서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경매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경매 없이 두 불상을 사는 방법을 좀 타진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물이 나와서 이제 민간에서 경매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조금 국가가 국가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는데요. 나온 것도 보물급 문화재였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살 어찌 보면 의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그 옥션에 나가기로 한 것이 있는데 네. 그 옥션을 또 취소하기는 또 이제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옥션은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예. 또 민간과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구도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옥션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립박물관이 유물을 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네? 민간 소장가도 응찰 의사를 접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국립박물관하고 내가 싸울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네.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첫 번째 경매에서는 유찰이 되었고요. 추후에 경매와 상관없이 같은 해에 네. 8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이거를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유찰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물이 나왔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다. 이제 국가도 등을 돌렸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간송 전영필 있었는데. 선생이 워낙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네. 일본으로 넘어갈 뻔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다 지켜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후대로 내려오면서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 감당하지 못하고 선생이 힘들게 산 물을 경매에 내놓고 팔려고 해? 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들은 완전한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로의 반출이 아니라면 네. 국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자유롭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이제 인식 속에서 국보와 유물은 좀 팔고 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침 2년이 지나서 2022년 작년에 예. 보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국보가 경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됩니다. 그건 어떤 거였어요? 제가 그 국보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네. 근데 하여튼 국보가 나왔을 그럼 네, 2020년에는 보물 2점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국보가 한 점 나왔는데 금동 개미명 3좀 불입상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국보 경매가 유찰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까움을 샀죠. 이것도 사면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뭐 NFT로 만들자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하면서 다오라고 하는 이제 그 조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죠 일종의 네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펀딩 받듯이 돈 결국에는 NFT로 만들어서 다 같이 펀딩해서 사자 이래서 이 국보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많이 그 위대한 수집가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일 텐데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차라리 문화재를 사람들한테 많이 좀 공개를 하고 그 티켓을 받고 보여주기도 많이 받고 보고 티켓 비용으로도 수익을 좀 올리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의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간송미술관은 그동안 이름만 미술관이었고요. 지원을 받으면 간섭도 받는다는 이유로 사립미술관 등록을 미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도 안 했지만 지원도 못했었는데요. 네. 2019년에 사립미술관 등록을 마쳤고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화각으로 시작한 서울의 간송미술관은 건축한 지 거의 벌써 이제 100여 년 가까이 돼서 많이 이제 좀 비좁은 상황이어서 대구시와 협업해서 대구 간송미술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공사에 착수를 했고요. 국비와 시비 등의 사업이 400억 원 정도나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이에요. 대신에 시립미술관 성격으로 지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재를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미술관 준공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첫 전시 오픈은 올해 12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기다려지는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문화재 소유권은 그 후손들이 간송의 후손들이 그대로 갖고 있대. 전시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시립미술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을 받는 만큼 이제 간섭이 커지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오픈해놓고 차라리 다 같이 즐기고 함께 관리하자 이런 구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내려가서 간송 시립미술관도 가고
치킨도 먹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큰울프입니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큰울프를 부러워만 합니다. 가족도 자식도 없으니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울프는 마음 깊숙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선 경관들이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신분 검증을 요구합니다. 다행히도 그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을 괴롭히지 않았기에, 그리고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멋진 화술과 예의 바른 태도 덕분에 무사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큰울프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관들이 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평생 이토록 멋진 허구의 삶을 지속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큰울프가 견뎌야 했던 혹독한 대가는 오래오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사 슐로터 베크는 큰울프의 자유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5명의 자녀를 먹여 살리느라 여행은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고 푸념합니다. 하지만 큰울프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관용이 정상적인 생활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만 유지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러운 고양이처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뿐 결코 자신들과 똑같은 주체로 대접해주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직업도 주소도 없는 그는 결코 정정당당한 시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때 헨리에테를 사랑했고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기에 꿈속에서나마 그녀를 만날 수 있었지만 꿈속의 이미지조차 큰울프의 마음대로